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내년 예산안 규모 677조 원 규모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내년에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현재 저희 정부의 기조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수출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1.4%였다 그러면은 올해는 2% 중반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가 아직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민생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체감 경기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저희는 그 서민층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 이런 부분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도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계층에다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각 수혜 계층별 수요와 여건과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방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해서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그 총 지출 증가율에 해서 3% 내외 3.2%로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렇다 보니까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충분한 예산인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3.2%입니다. 올해 2.8%보다는 이제 소폭 상향이 되었고 그 증가 폭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대비해서 약 한 21조 원 정도 수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조 원 수준의 어떤 예산 증가 폭하고 함께 그리고 저희가 효율이 낮거나 성과가 없거나 그리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집행 방식 개선을 위해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한 24조 원 규모로 했습니다. 예. 지난 3년간 계속 연속해서 20조 원 이상 지출 구조 조정을 했었는데요. 이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 재원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0, 50조 정도 예산 규모가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꼭 그 필요한 민생 분야뿐만 아니고 국가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 윤석열 정부 대표적 정책 기조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 복지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민생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역시 이 분야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주로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층들,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저희가 약 한 130만 가구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저희가 내년에 연 기준으로 141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인상액이 한 160만 원이 넘습니다. 직전 5년하고 비교하면은 이 생계지원금 규모가 3배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예. 이런 생계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서민층들이 조금 더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입니다. 이게 빠르게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의 어떤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한 40% 가까이 돼서 아주 높은 수준인데요. 이 어르신들의 어떤 소득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연간 한 110만 개 일자리를 저희가 역대 최대 규모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제 내년에 최초로 이제 1,000만 명을 돌파를 하게 되는데요. 10%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한 34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선 체중증 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를 저희가 신규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민간에서 이제 고용이 되게 되면은 민간 사업주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 장려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올해보다 약 한 13만 명 늘어난 76만 명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와 함께 저희가 소상공인과 청년층에 대해서도 이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소상공인과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뒤에 네. 그 분야는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에게도 좀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 장학금 관련 예산이 될 텐데 장학금 지원도 대폭 확대를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그 대학생들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을 올해 100만 명에서 내년도에는 150만 명으로 50만 명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 단가를 확대를 해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런 이제 국가 장학금과 아울러서 저희가 그 장거리 통학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거리 통학을 함으로 해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이런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주거안정 장학금을 연 최대 240만 원 규모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런 주거안정 장학금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통근 시간, 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등교 시간에 뺏기는 이런 시간들을 조금 전략을 해서 학업에 조금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근로장학금이라는 또 제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20만 명 규모로 올해보다 6만 명 확대가 되는데요. 이 근로장학금을 통해서 학업과 함께 필요한 어떤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거와 함께 저희가 이공계생들이 어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장학금도 내년에 대폭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3고 시대라고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이제 고환율. 특히 이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좀 신음하고 계신 분들 바로 소상공인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지원도 이번에 좀 많이 확대를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일률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개개인의 어떤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 지원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고물가 고금리로 이제 힘들어하는 우리 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우선 금융 비용을 저희가 대폭 절감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배달료하고 택배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음식 배달료 같은 경우는 23년 말 기준으로 22년 대비해서 약 한 68만 원 정도 연간 기준으로 올랐다고 하고요. 택배비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 매출 기준으로 한 1억 400만 원 미만 되는 그 70만 정도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달료 30만 원도 신규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영에 필요한 어떤 비용들이 대폭 절감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어떤 저희가 정책적인 지원도 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망한 소상공인들이 또 한 단계 더 스케일업 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을 저희가 4천억 규모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을 저희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 규모로 내년에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이 발행이 되면은 그 전통시장이나 전통시장 옆에 있는 상권에서 일하시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바로 그 혜택을 봐서 매출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계층이 이제 한계 소상공인들인데요. 한계 소상공인들은 사실 빚의 굴레에서 사실은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대책하고 달리 이런 한계 소상공인들이 구조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아예 구조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어떤 저희가 기금을 신설을 했는데 기금 규모가 현재 30조 원에서 내년도에는 4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이런 그 새 출발 기금을 통해서 아예 구조적으로 어떤 채무 조정을 하고 아예 그냥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새 출발이라는 게 이제 재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어떤 취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 계층별로 그리고 어떤 그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하는 예산을 이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수출이 많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우리 그렇습니다. 수출을 많이 견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반도체 지원 관련 예산도 많이 확대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지난 5월 달에 반도체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총 예산 규모가 한 26조 원 됩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도 이 반도체 종합 지원 방안, 이 26조 원 규모가 한 3년간 이제 투자가 될 예정인데요.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26조 원 중에는 한 18조 원 그 반도체 산업의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을 어떤 저리로 저희가 이제 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4.3조 원 규모의 어떤 수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에 마중물이 되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인프라입니다.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가 이제 뭐 용인하고 화성 쪽에 이제 신규로 어떤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여기를 지나는 도로, 그 다음에 용수, 그 다음에 전력 부분인데요. 이런 도로, 용수, 그리고 전력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그 반도체 생태계를 일단 지원하기 위한 R&D와 인력 양성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 5월달에 발표했던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 방안들이 잘 워킹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도체도 이제 R&D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해서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바로 사업이 될 텐데 해서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한 주요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도체와 함께 저희 R&D 예산 부분은 우리 미래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R&D 예산 규모도 올해 26조 원 규모인데요. 내년에는 3조 원 이상 확대된 약 한 30조 원 가까이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걸쳐서 그 반도체 전반에 대한 저희가 시스템 개혁을 했고요. 그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그 AI, 바이오, 양자라고 그러는 그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네. 이쪽 분야와 우리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와 같은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연구를 그 수행하는 우리 청년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은 생활도 안정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도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인건비를 어느 정도 수준 보장하기 위한 한국형 그 스타이펜드 제도도 저희가 신규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연구 장려금하고 그 우수 석사에 대한 대통령 과학 장학금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선도형 R&D를 어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저희가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보스턴 코리아 같은 글로벌 최상위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도 저희가 보다 더 강화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리튬 화재라든지 그 신종 그 어떤 보이스피싱들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R&D 투자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R&D 예산 확대와 함께 내년에도 R&D에 대한 뭐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라든지 그리고 다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출연 연구기관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인데요. 이 저출생 추세를 반전을 하기 위한 일이 이제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좀 편성이 됐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이번 내년도 예산도 저출생 대응에 아주 최중점을 두고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정부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그리고 뭐 탑다운식으로 한 게 아니고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출생과 관련해서 가장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고 저희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청년들이 답한 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가정 양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양육과 돌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조금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 3가지 분야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이 3가지 분야에 한 16조 원 규모가 되는데 내년에는 약 한 4조 원 정도 늘려서 20조 원 규모까지 저희가 예산을 확대를 했습니다. 우선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는 그 육아휴직급여를 저희가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를 했고요. 1년 휴직을 한다 그러면은 그 휴직에 따른 그 급여가 올해 대비해서 500만 원 이상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그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지금 현재 5일인데요. 그걸 이제 20일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은 해당 그 기업이나 그 사업주의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대체 인력을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남아 계신 그 다른 분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지원도 충분히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분야가 양육하고 돌봄인데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지원 기준하고 국고 지원 비율도 저희가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에서 필요할 경우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게 이제 주거 지원인데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이제 저리로 그 신생아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집을 마련할 때 그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그게 현재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내년에는 2억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신생아나 아니면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세 물량 3만 호도 최장 8년까지 있을 수 있는 전세 물량 3만 호도 내년도에 이제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한 20조 원 규모의 이런 세 가지 핵심 분야 그 재정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뿐만 아니고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세제 지원도 한 7천억 정도 늘어나는데요. 이미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 7월 말에 발표를 했다시피 그 결혼 투자 세액 공제를 저희가 연 최대 100만 원 규모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 출산 장려금을 지원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비과세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 자녀 1인당 뭐 이게 그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그 규모도 내년에 10만 원 이상씩 확대를 해서 이 세제 지원 규모도 내년도에 7천억 정도 수준 신규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부 출범 초기에 사실 3대 개혁이라고 했었습니다.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4대 개혁이란 말을 씁니다. 바로 의료 개혁이 하나 추가가 된 셈인데요. 해서 사실은 건보 재정이 주로 많이 쓰였었습니다만 여기에 정부 재정도 많이 투입을 하실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료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5년간 정부 재정을 이제 10조 원 이상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건강보험에서도 1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의료개혁과 관련된 정부 투자가 20조 원 이상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이 5년간 10조 원 그 정부 투자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올해가 8천억인데 내년도에는 2조 원 규모로 의료개혁 예산을 저희가 뭐 한 2.5배 수준으로 이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희가 한 4가지 분야에 이제 중점 투자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8대 그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8대 필수 과목과 관련된 그 전공의 수당을 저희가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수련하는 수련 병원에 대한 그 수련 관련된 이제 비용도 저희가 신규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는데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그 교수 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당 의대의 어떤 시설 확충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이제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필수 의료 부분인데 필수 의료와 관련된 소아, 응급 그리고 분만 그리고 암과 같은 어떤 시설 장비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했고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관련된 운영비 지원도 저희가 대폭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지역 의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17대 그 권역 책임 기관, 책임 의료 기관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장비를 확충을 했고 그리고 약 70여 개의 지방 의료원들이 있습니다. 네. 이 지방 의료원들에 대해서도 뭐 수술실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시설 장비들을 이제 확충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의료 사고와 관련된 안전망 확충인데요. 무과실 어떤 분만에 대한 보상 한도가 현재 3천만 원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3억 원까지 이제 한도를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8대 필수 과목과 관련해서 어떤 이 전공의들 의료 사고 등과 관련해서 이제 보험을 들게 되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보험료 일정 부분을 어떤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 규모에도 좀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일단은 이제 교육 부분인데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장학금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졸업을 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한 그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각 대학교의 일자리 센터들을 통해서 졸업을 했지만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 미취업 졸업생 약 한 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을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이나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신규로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일자리와 함께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자산 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산 형성과 이제 주거 부분인데 우선 그 군 장병들 예. 특히 이제 청년들 중에서 군 장병들인데 보통 사병들이 한 18개월 정도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적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적금을 18개월 동안 이제 55만 원씩 그 군 장병들이 들게 되면은 18개월 뒤에는 약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적금의 원금이 있는데 그러면 정부도 해당되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매칭을 하고요. 그럼 원금만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고 그게 이제 이자까지 합치면은
제대할 때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자산이 형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라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그 내 집 마련을 할 때 2%대 초반의 어떤 장기절이 그 대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자산 형성과 함께 어떤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사실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의외로 SOC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SOC 예산을 저희가 이제 뭐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다기보다는 SOC 예산은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 올해 GTX-A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완공 소요가 한 1조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년 예산이 일부 이제 줄었는데요. 근데 내년에는 신규로 착공되는 대규모 예산들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조 원이 넘는 남북 내륙철도라든지 그 GTX-BC라든지 네. 그리고 용인과 서울 간의 지하고속도로를 저희가 만드는데 이런 착수 소요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설 공사 기간하고 달리 착수 소요는 사실 앞에 설계비나 타당성 조사비 정도가 담기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 않아서 일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SOC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는 26년, 27년도에는 아마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정부가 그 SOC를 재정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투자법에 따른 이제 민자 사업도 있는데요. 올해 민자 사업 그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당초에 한 15조 원 규모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한 20조 원 정도가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민자 사업들이 내년도부터 본격화가 되게 되면은 어떤 건설 경기를 조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희가 어떤 지방에 어떤 경기 활성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저희가 공공주택을 올해 20만 호인데 25만 호로 대폭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주택 부분과 관련된 투자가 아마 건설 경기를 좀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